저 아이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습니까? 20해 전 흉년에 굶어 죽어가던 갓난아기를 길가에 놓고 차마 발길을 돌려야 했던 한 여인의 피눈물. 헌데 어느 만석군 부잣집 혼례를 올리는 날 신부를 보고 오열을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리도 슬피 우는 걸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나루터가 있는 장터 마을이 하나 있었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방에서 등짐을 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곳이었는데 그 장터 한 귀퉁이에 허름하지만 국밥 냄새만큼은 구수하기로 소문난 주막이 하나 있었고 그 주막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녀라는 여인이 있었지요. 아가야, 올해도 어미가 떡 하나 빚어왔단다. 새벽 안개가 강물 위를 하얗게 뒤덮은 어스름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뒷길을 빠져나온 복녀는 강변 느티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바닥만 한 흰 떡 하나를 물 위에 조심스레 띄우고 있었습니다. 떡 위에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문양이 곱게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복녀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떡살로 찍어낸 것이었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 윤이 나는 그 떡살은 복녀에게 남은 친정의 유일한 흔적이었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떡살로 떡을 빚어 강물에 띄우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고 복녀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떡이 물살에 실려 느릿느릿 떠내려가는 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윽고 젖은 눈을 소매로 훔치며 돌아서는 것이 해마다 변함없는 복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실어보내는 것처럼 복녀는 떡이 물살에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그날도 복녀는 강물만 응시하고 있었고 이슬에 젖은 풀잎 위로 새벽 햇살이 엷게 번져오르고 있었는데 문득 강 건너편 빨래터에서 아낙네 서넛이 방망이질을 하며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물 위를 타고 희미하게 건너왔습니다. 들었어? 고신의 만석군 댁에서 혼례를 올린다더라. 외동딸이 시집을 간대. 어머나, 그 고씨 댁 아가씨 말이야? 참말로 곱게도 컸다지 뭐야. 꽃 같은 아가씨라고들 하던데 인근 고을 역관댁 도련님하고 정혼이 됐다더구먼. 복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저고리 품속을 더듬었고 품 안에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붉은 무명 헝겊 조각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2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이었답니다. 외동딸이라는 말이 가슴 한쪽을 아리게 찔렀지만 복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20살이 되었을 터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 복녀는 늘 그랬듯이 가슴속 울렁임을 억누르고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녀가 이 주막에 발을 들인 것은 20해 전의 일이었답니다. 경기도 일대를 휩쓴 대흉년이 터진 해였는데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가던 참혹한 시절이었지요. 복녀의 남편은 관가에 바칠 조세를 마련하려 품팔이를 나섰다가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져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막 태어난 아기와 단둘이 남겨진 복녀에게는 하루 한 끼조차 구하기 어려운 나날이 이어졌답니다. 먹지를 못하니 몸이 말라져지 돌리가 없었고 아기는 밤낮 없이 목이 쉬도록 울어대다가 어느 날부터는 울 힘마저 잃어 축 늘어져 갔었지요. 볏짚 이불 위에 누운 아기의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차라리 제 가슴에 송곳을 꽂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답니다. 복녀는 아기를 안고 미친 듯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지만 흉년의 제 식구도 먹이지 못하는 판에
남의 아이에게 젖을 나눠줄 여유가 있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녀는 아기를 업고 관도를 따라 터벅터벅 걷다가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멈추어 섰는데 그곳은 양반이며 부잣집 행차가 쉬어가는 이정표 나무였고 마침 저 멀리서 가마 행렬이 다가오는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복녀는 한참을 그 먼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친정어머니의 홀레복에서 찢어둔 붉은 무명 헝겊을 꺼내었고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을 반으로 찢어 한쪽은 아기의 왼쪽 발목에 꽁꽁 묶었습니다. 혹여 풀어질까봐 여러 번 감아 동염했는데 복녀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너무 세게 묶은 탓에 아기의 여린 발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말았지요. 나머지 한쪽은 제품에 깊이 밀어넣었고 느티나무 아래에 아기를 눕히는 순간 복녀의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가마 행렬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은 사라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숲을 뒤에 몸을 숨긴 복녀는 덤불 사이로 숨죽여 지켜보았는데 이윽고 가마에서 내린 부인 한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였고 놀란 얼굴로 아기를 조심스레 안아 올린 뒤 한참 후 하인에게 무어라 지시하고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가는 가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녀는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었지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흙을 움켜쥐며 온몸을 부르르 떨기만 했는데 복녀는 그 자리에서 울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가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마침 장을 보고 돌아가던 주막집 막내 할머니가 길가에 쓰러진 젊은 여인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복녀는 병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막내 할머니는 거적대기처럼 늘어진 복녀를 지게에 싣고 주막으로 돌아와 미음을 끓여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며 닷새 밤낮으로 간호해 주었답니다. 그것이 복녀와 막내 할머니의 첫 만남이었고 복녀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인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20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복녀의 가슴속에 박힌 그날의 기억은 하루도 바래지 않았답니다. 막내 할머니의 주막에서 밥을 짓고 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매년 아이를 떠나보낸 그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나비떡을 빚어 강물에 띄우곤 했습니다. 나비는 복녀의 친정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문양이었고 복녀는 그 나비가 물길을 타고 어딘가에 있을 딸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복녀야, 또 강가에 다녀왔구나. 주막으로 돌아온 복녀를 맞이한 것은 막내 할머니의 낮고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부엌 한쪽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할머니는 복녀의 붉어진 눈을 한번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긴 나날을 함께 살아오며 저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리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할머니는 다만 따끈한 숭늉 한 사발을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을 뿐이었고 복녀는 그 거친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넘기며 마음을 다잡으며 행주를 집어들고 묵묵히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의 주막은 한산하기 그지없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이슬 소리마저 또렷이 들릴 정도였지만 복녀는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답니다. 손을 놀리고 있으면 머릿속의 파도도 잠시나마 잦아드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장작을 패고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그 반복되는 일과가 복녀를 지탱해주는 단단한 벽과 같았지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주막에 등잔불을 켤 무렵 대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심부름을 다니는 부름꾼 아이였는데 숨을 헐떡이며 막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고씨 만석군 댁에서 혼례를 앞두고 떡솜씨 좋은 여인을 구한다 합니다. 사흘 동안 잔치떡을 빚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이 고을에서 떡솜씨로는 여기 주막이 으뜸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를 보냈습니다. 막내 할머니의 주름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씨 만석군 댁이라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부호인데 그 집 혼례에 참모로 들어간다는 것은 장터의 조그만 주막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큰일이었답니다. 막내 할머니는 연신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만 곧이어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참모일이라면 사흘 밤낮을 부엌에 붙어 떡을 빚어야 할 터인데 자신은 이미 허리가 굽어 반나절만 서 있어도 뼈마디가 쑤시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레 복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복녀야, 이번 일은 내가 가야겠다. 내 이 늙은 허리로는 사흘 동안 시로 앞에 서 있을 재간이 없구나. 복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막 안에서 떡을 빚는 것이야 늘 하던 일이었지만 만석군 부잣집 안 채 부엌에 직접 들어가 떡을 빚는다니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지요.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살아온 복녀에게 높은 담장 안의 세계는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낯선 곳이었기 때문이랍니다.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댁 부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복녀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할 불안이 묻어 있었는데 막내 할머니는 복녀의 어깨를 툭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너의 떡 만드는 솜씨 하나는 내가 보증하마. 고씨 댁이 아무리 큰 집이라 한들 떡맛 앞에서는 양반 상놈이 따로 없는 법이다. 할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복녀의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그날 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좁은 부엌 한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자니 아침에 강가에서 들었던 빨래터 아낙네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고씨 만석군 댁 외동딸이 시집을 간다는 그 이야기가 복녀의 가슴 한쪽을 자꾸만 건드리는 것이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복녀는 품속에서 붉은 헝겊 조각을 꺼내 등잔불에 비추어 보았는데 오랜 세월에 빛이 바래고 올이 풀어져 언제 흩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무명 조각이었지만 복녀에게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귀한 것이었지요. 내 아이도 올해면 20살이라 살아만 있다면 어딘가에서 곱게 자라. 혼례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고 복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헝겊을 다시 품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복녀는 고씨 댁에 가져갈 떡쌀과 도구를 보자기에 쌌고 쌀과 재료는 큰 댁에서 대줄 터이니 솜씨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었지만 복녀는 습관처럼 나비 문양 떡쌀을 보자기 한쪽에 끼워 넣었답니다. 보자기를 단단히 묶고 주막 문을 나서려는 복녀의 등 뒤로 막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쭈뼛거리지 말고 내 떡 솜씨 하나만 믿고 당당히 다녀오너라. 동이 트기도 전에 복녀는 보자기를 단단히 묶어 주막을 나섰습니다. 장터 마을에서 고씨 만석군 댁까지는 고개 하나를 넘고 들길을 한참이나 걸어야 했는데 새벽 안개가 발목까지 젖어들 만큼 짙었으나 복녀의 발걸음은 빠르기만 했답니다. 막내 할머니가 대문 앞까지 나와 떠나는 복녀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그 주름진 눈에는 걱정과 대견함이 반씩 섞여 있었지요.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이 시작될 무렵 저 아래로 만석군 댁의 기와 지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돌담이 사방을 빙 둘러싸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혼례를 알리는 붉은 등롱이 줄지어 달려 있었는데 복녀는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장터 주막의 낡은 부엌에서 평생을 보낸 복녀에게 만석군 부잣집의 대문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처럼 아득하기만 했고 보자기를 꽉 쥔 손에 절로 땀이 배어 나왔지요. 대문 앞에서 얼마나 서성거렸는지 곧이어 안에서 부산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잿빛 두루마기를 단정히 차려입은 사내 하나가 복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씨 댁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조서방이라는 자였는데 눈매가 매서운 것이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답니다. 키가 훤칠하고 턱이 뾰족한 데다 말투마저 칼로 자르듯 짧았으며 사람을 볼 때 고개를 약간 젖히고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어 상대편은 절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지요. 주막에서 왔다는 참모인가. 복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조서방은 대꾸도 없이 몸을 돌려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갔고 복녀는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자리한 커다란 부엌으로 안내받았는데 부엌의 규모가 복녀의 주막 전체보다도 넓어서 입이 저절로 벌어졌지요. 커다란 무쇠솥이 3개나 나란히 걸려 있었고 시루며 찜통이며 소반이며 그릇들이 벽 한 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천장에는 말린 고추와 마늘 꾸러미가 줄줄이 매달려 있었지요. 사흘 동안 홀레 떡을 빚되 안채에는 발을 들이지 마라. 부엌과 뒷마당만 쓰도록 하여라. 조서방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눈빛에는 주막 여인을 하찮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복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알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조서방이 돌아간 뒤 복녀는 보자기를 풀어 떡살과 도구를 꺼내 놓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솥에 물부터 올렸답니다. 한참 물을 길어다 솥을 채우고 있을 때 부엌 한 구석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곡식 자루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던 조그마한 할멈 하나가 고개를 들어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허옇게 센 것이 70은 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또렷했답니다. 고시댁에서 40년 넘게 부엌 일을 해온 순이 할멈이라는 분이었는데 입이 무거운 대신 눈이 밝아서 사람의 속마음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재주가 있었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구먼. 어디서 왔는감? 순이 할멈의 물음에 복녀가 나루터 장터 주막에서 왔노라 답하자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자 한 알을 복녀 쪽으로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감자 한 알이었으나 낯선 부엌에서 처음 건네받은 온기라. 복녀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복녀가 쌀을 씻고 시루에 앉힐 때를 빚기 시작하자 부엌 안에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떡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갈한지 가래떡을 뽑아내는 솜씨며 절편을 빚는 손끝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순이 할멈은 감자 껍질 벗기는 손을 멈추고 복녀의 손놀림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5일장 주막에서 밤낮 없이 떡을 빚어온 20해의 세월이 복녀의 두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랍니다. 절편을 한 판 가득 빚어내고 나서 복녀는 보자기 한쪽에 끼워온 나비 문양 떡살을 꺼내 들었습니다. 습관이었지요. 나비 떡살로 찍은 떡은 복녀에게 단순한 떡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와 잃어버린 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었기에 잔치떡 사이에 나비 문양 절편을 서너 개 섞어 놓는 것이 복녀만의 버릇이었답니다. 복녀가 떡살을 내리찍을 때마다 나비 한 마리가 하얀 떡 위에 날개를 펼쳤고 그 섬세한 문양을 보고 순이 할멈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리 고운 떡살은 난생 처음 보겠구먼. 나비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구만. 복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답했는데 그 말에 순이 할멈의 눈이 잠깐 커지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복녀는 그 반응이 신경 쓰였으나 떡 빚는 손을 멈출 수 없었기에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지요. 점심때가 지나 부엌이 잠시 한산해진 무렵 안채 쪽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혼례를 앞둔 아가씨가 술을 놓고 있었고 여종 둘이 시를 고르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복녀는 솥을 닦다가 저도 모르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왜 이리도 가슴을 저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답니다. 저 아가씨가 참 마음씨도 곱단다. 하인들에게도 반말 한 번 안 하고 부엌에 내려와 직접 떡을 빚겠다고 때를 쓰다가 안주인 마님께 혼이 나기도 했지. 순이 할멈 말에 복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으나 심장이 점점 빨리 뛰고 있었답니다. 순이 할멈은 채 썬 물을 소금에 절이며 이야기를 이었지요. 헌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 아가씨의 왼쪽 발목에 어릴 때부터 있던 자국이 하나 있는데 마치 무언가를 꽁꽁 묶어 놓았던 것처럼 선명한 자국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더구먼. 복녀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솥 안으로 떨어진 수세미가 소리를 냈으나 복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왼쪽 발목에 묶인 자국이라니. 20해 전 떨리는 손으로 붉은 헝겊을 아기 왼쪽 발목에 꽁꽁 감아 묶었던 그 기억이 번갯불처럼 머릿속을 스쳤고 복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솥 앞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디 아픈 게야? 순이 할멈이 놀라 복녀의 어깨를 잡았으나 복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고 그 울림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답니다. 복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일어섰으나 그때부터 부엌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절편을 빚다가도 자꾸만 안채 쪽으로 눈이 갔고 시루를 올리면서도 귀는 담 너머의 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복녀는 물을 기르러 뒷마당 우물로 나갔는데 안채와 부엌 사이에 쪽문이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복녀의 발이 저도 모르게 그쪽 문을 향해 한 발짝 옮겨졌고 문틈 사이로 안채 마루가 보이는가 싶던 순간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복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참모, 안채에는 발을 들이지 말라 했거늘 어디로 가는 것인겠냐? 조서방이 팔짱을 낀 채 복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복녀는 얼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물동이를 들어 보이며 물을 기르러 나왔노라 변명했으나 조서방의 눈은 이미 복녀가 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놓치지 않은 후였지요. 주막 여인이 안채를 기웃거리면 도둑으로 오해받기 딱 좋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날로 내보낼 테니 단단히 명심하거라. 조서방의 경고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는 복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이 조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담 너머에 있을 아가씨에 대한 조바심 때문인지 복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그날 밤 복녀는 부엌 한쪽에 마련된 좁은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리 만무했습니다. 순이 할멈이 건넨 말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왼쪽 발목에 자국이라는 말 한마디가 20해 묵은 상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만 같았지요. 복녀는 품속에서 붉은 헝겊 조각을 꺼내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더듬었는데 20해 세월에 올이 거의 다 풀어진 그 무명 조각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녀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뒤척였고 부엌 아궁이의 잔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마음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으나 품속의 헝겊만은 체온을 머금은 채 복녀의 가슴 위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아침
복녀는 전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루에 불을 지폈습니다. 혼례를 이틀 앞둔 날이라 부엌이 더욱 분주해졌고 고시댁 하인들과 동네에서 품을 팔러 온 안압들이 부엌 안팎을 바쁘게 오갔지요. 복녀는 쌀가루를 체에 내리며 일에 집중하려 했으나 귀는 어느새 담 너머의 소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혼수짐을 꾸리는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그 맑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복녀의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멈추곤 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하녀 하나가 빨랫감을 안고 부엌 뒤편 우물가로 나왔고 비단 적삼과 치마를 조심스레 빨래판에 올려놓고 방망이질을 시작했는데 복녀는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참이었지요. 하녀가 비단 속적삼을 물에 펼치는 순간 적삼 안쪽 깃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가 눈에 스쳤고 주머니의 끈이 풀리며 안에서 무언가가 빨래판 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올이 풀어지고 빛이 발했으나 틀림없이 붉은 빛을 간직한 작은 무명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복녀의 심장이 멈추었고 빨래 방망이 소리도 부엌의 왁자지껄함도 새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빨래판 위에 놓인 그 붉은 조각만이 복녀의 온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복녀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한 발짝 다가갔고 물에 젖어 짙어진 그 붉은 빛이 눈앞에서 흐릿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답니다. 어머, 이걸 어쩌나? 아가씨 속적삼에서 떨어졌네. 하녀가 허둥지둥 헝겊을 주워 올렸고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헝겊을 적삼 주머니에 도로 넣으며 답했지요. 아가씨가 어릴 때부터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건데 태어났을 때 발목에 묶여있던 헝겊이라 합니다. 복녀는 물동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 물이 반이나 쏟아졌으나 아랑곳할 여유가 없었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우물돌에 기대어 서야 했고 하녀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으나 복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손을 내저었지요. 하녀가 빨래를 안고 안채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복녀는 꼼짝도 하지 못했으며 이윽고 무릎이 꺾이듯 우물돌 아래에 주저앉아 치마를 움켜쥔 채 소리 없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아이다. 내 아이가 저 담장 안에 살아있다. 20해 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못이 뽑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이 박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복녀의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입술을 꽉 깨물어도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막을 길이 없었답니다. 그 울음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울음이었기에 더욱 사무치는 것이었지요. 한참 만에 겨우 부엌으로 돌아온 복녀를 순이 할멈이 말없이 바라보았고 복녀의 붉어진 눈을 한번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끈한 숭늉 한 사발을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을 뿐이었는데 주막에서 막내 할머니가 늘 그래 주시던 것과 꽃같아서 복녀는 그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고 혼례를 하루 앞둔 만석군 댁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인들은 등롱을 달고 잔치상을 준비하느라 종종 걸음을 쳤으며 부엌에서는 떡을 찌는 김이 하늘 높이 피어올라 댁 전체를 하얗게 덮고 있었지요. 복녀는 마지막 혼례떡을 빚느라 새벽부터 시루 앞에 붙어 있었으나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우물가에서 본 붉은 헝겊 조각뿐이었답니다. 떡을 빚는 손은 쉬지 않았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었지요. 저 담장 안에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대로 떡만 빚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과 만석군 댁 외동딸의 혼례를 앞두고 주막 참모가 어찌 나서겠느냐는 두려움이 복녀의 가슴 안에서 쉴 새 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20회를 하루같이 품속에 지니고 다닌 그 붉은 헝겊 반쪽이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고 복녀는 절편을 빚다가도 자꾸만 저고리 품속을 더듬었답니다. 그때 부엌 밖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렸고 안채 쪽에서 여종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홀레복을 맞추러 안방에서 나온다는 정갈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복녀는 시루 앞에서 떡을 찍던 손을 멈추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문 너머로 안채 마루가 아스라이 보였고 여종들이 수렁거리며 길을 터주는 사이로 고운 비단 치마 자락이 살짝 스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복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엌 문 앞으로 한 발짝 나섰고 두 발짝, 세 발짝 안채를 향해 걸어가는 두 발이 떨리고 있었으나 멈출 수가 없었고 안채 마루 아래쯤 이르렀을 때 저 위 마루에서 내려오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복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20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눈매를 닮은 맑은 눈동자, 복녀 자신의 것과 닮은 갸름한 얼굴 윤곽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복녀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으나 두 줄기 눈물이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손이 복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안채에 왜 올라와 있는 것이냐? 조서방의 고함이 마당에 울려 퍼졌고 복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마당바닥에 넘어졌지요. 여종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마루 위의 아가씨도 무슨 일인가 싶어 난간으로 다가왔답니다. 조서방은 복녀의 팔을 잡은 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고 그 매서운 눈으로 복녀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지요. 안채에 발을 들이지 말라 분명히 일렀거늘 주막년이 도둑질을 하러 기어들어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복녀는 아닙니다. 다만 아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진 것이라 변명하려 했으나 조서방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요. 되레 복녀의 보자기를 펼쳐 뒤지기 시작했고 도구와 떡살 사이에서 나비 문양 떡살이 굴러나왔지요. 조서방은 그것을 집어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따위 낡아빠진 물건을 가지고 만석군네 부엌에 기어들어온 것을 보면 주막 살림살이가 눈에 밟힌 모양이로구나. 복녀는 제 떡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조서방이 떡살을 높이 치켜들어 닿을 수 없었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오니 제발 돌려달라 애원하는 복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마루에서 내려다보던 아가씨의 눈빛이 안쓰러움으로 가득 찼지요. 조서방, 그만하시지요. 떡 빚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마루 위에서 내려온 아가씨의 목소리는 낮대 또렷했습니다. 20살간 넘은 어린 아가씨의 말에 조서방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으나 집안의 외동딸이니 함부로 거역할 수 없어 떡살을 바닥에 내던지고 돌아서 버렸답니다. 복녀는 흙 위로 굴러간 나비 떡살을 두 손으로 주워 올리며 가슴에 꼭 안았고 떡살에 묻은 흙을 치마로 닦으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마루 위 아가씨에게로 향했지요. 괜찮으셔요? 아가씨가 마루 끝에 앉으며 복녀를 내려다보았고 그 눈동자가 아침 햇살에 맑게 빛나는 것을 본 순간 복녀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답니다. 그 눈은 20해 전 느티나무 아래에 눕혔던 갓난아기의 눈과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복녀는 고개를 숙이며 괜찮습니다라 답했으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와 제대로 된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떡을 참 곱게 빚으셨더군요. 나비 문양이 어찌나 예쁘던지 한참을 바라보았답니다. 아가씨의 말에 복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무언가 말을 하려 입을 열었으나 조서방이 뒤에서 기침 소리를 내며 복녀를 재촉했고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복녀는 시루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떡살을 가슴에 안은 채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소리를 내어 울 수 없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지요. 순이 할멈이 다가와 복녀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었고 복녀는 그 투박한 손길에 겨우 울음을 삼킬 수 있었답니다. 참모, 뭔가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먼. 순이 할멈의 물음에 복녀는 입을 열 수도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막집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대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고 섣불리 말했다가는 순이 할멈이 영영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가슴속에 꽁꽁 묶어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기에 복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떨리는 입술을 열었답니다. 할머니, 저에게 20해 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던 순이 할멈의 손이 멈추었고 복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녀는 품속에서 붉은 헝겊 반쪽을 꺼내 할멈 앞에 내밀었지요. 올이 풀리고 빛이 바랜 그 무명 조각을 본 순이 할멈의 눈이 천천히 커지기 시작하였고 한참을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복녀의 얼굴과 헝겊을 번갈아 바라보았답니다. 세상에, 그러면 설마. 순이 할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이댁 부엌에서 살아온 할멈은 오래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안주인 고씨 부인이 나들이 길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오던 날 아기의 왼쪽 발목에 붉은 헝겊이 묶여 있었고 고씨 부인은 그 헝겊을 풀어 소중히 간직하라 하인들에게 일렀다는 것까지 할멈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참모,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위험하오. 조서방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순이 할멈의 경고에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가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 아이를 눈앞에 두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것이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으나 복녀는 이를 악물고 시루 앞으로 돌아가 떡을 빚었습니다. 떡을 빚는 손끝에 실려가는 것은 쌀가루가 아니라 20해 묵은 그리움이었고 나비 떡살을 찍을 때마다 복녀의 눈에서는 말없이 이슬이 맺혔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날 오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복녀가 마지막 시루를 올리고 있을 때 조서방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고시댁 하인 둘이 따라오고 있었고 조서방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참모,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복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서방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복녀 앞에 내밀었는데 그것은 어느 하인이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아침에 안채 마루 앞에서 주막 참모가 아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행색이 수상하여 말씀드리옵니다. 조서방은 그 종이를 흔들며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채에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 혼례를 앞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수상한 행동을 했으니 이것은 단순한 참모의 소행이 아니라 무슨 흉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당장 짐을 싸거라. 복녀는 아닙니다라 외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어떤 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두 다리가 풀려 시루 앞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순이 할멈이 앞으로 나서며 조서방에게 항변하려 했으나 조서방이 눈을 부라리며 할멈까지 제지했답니다. 순이 할멈, 이 여인의 편을 드는 것이오? 그동안의 종살이한 정분으로 봐서 참아주는 것이니 더 나서지 마시오. 순이 할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쌌습니다. 떡살과 도구를 하나하나 넣으며 손가락이 떨려 여러 번 놓쳤는데 마지막으로 나비 문양 떡살을 집어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이 떡살로 빚은 나비가 내 아이에게 닿기를 바랐건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돌아서야 함에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복녀가 보자기를 묶고 일어서려는데 부엌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씨 댁 안주인 고씨 부인이었답니다. 단아한 쪽머리에 비녀를 꽂은 50줄의 부인이 부엌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조서방이 재빨리 허리를 굽히며 사정을 아뢰었고 고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씨 부인의 시선이 복녀의 보자기 위에 올려진 나비떡살에 머무는 순간 부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그것은 찰나의 떨림이었으나 복녀도 순이 할멈도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하지만 고씨 부인은 이내 표정을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모의 떡솜씨는 아까우나 조서방의 말이 옳다. 혼례를 앞두고 안채에 낯선 이가 드나드는 것은 좋지 않으니 돌아가거라. 복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주인까지 복녀를 내보내라 한 것이었지요.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보자기를 이고 부엌을 나섰고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무거웠으나 복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복녀의 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대문 밖 돌담 아래에 순이 할멈이 서 있었는데 언제 빠져나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복녀를 붙잡았답니다. 참모 들으시오. 내일이 혼례날이오. 순이 할멈은 복녀의 손을 꼭 잡으며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혼례 때 아가씨가 가마에 오르기 전 안주인 마님이 아가씨의 발목에 붉은 실을 묶어주는 것이 이 댁의 풍습이요. 그때 아가씨의 왼쪽 발목이 잠깐 드러나게 되지. 자국을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복녀의 눈이 번쩍 떠졌고 할멈은 이어서 말했지요. 내일 혼례 하객이 모이면 대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구경꾼들도 마당에 들어올 수 있으니 그 틈에 섞여 들어오시오. 하지만 꼭 조서방의 눈을 피하시오. 복녀는 할멈의 두 손을 꼭 잡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는데 그 눈빛에는 20해 동안 참아온 한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돌아가는 길 고개를 넘으며 복녀는 품속에 붉은 헝겊을 꺼내 하늘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그 헝겊이 마치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바람에 나부꼈고 복녀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답니다. 내일이다. 내일이면 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주막에 돌아온 복녀를 막내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맞이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줄은 몰랐던지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다만 내일 하루만 더 고시댁에 다녀와야 한다 했지요. 막내 할머니는 복녀의 붉어진 눈을 보고도 더 묻지 않았으나 저녁에 따끈한 팥죽 한 그릇을 끓여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그 한 그릇의 팥죽이 복녀에게는 천금보다 무거운 위로였지요. 그날 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좁은 부엌 한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붉은 헝겊을 어루만지다가 가슴에 안고 눈을 잠을 청하였습니다. 만석군 댁 외동딸로 곱게 자란 아이에게 주막 여인이 친엄이라 말하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인지 복녀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새 뒤척였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오래 묵은 그 갈망만은 어떤 두려움으로도 꺾을 수 없었기에 복녀는 동이 트기 전 일어나 품속의 붉은 헝겊과 나비떡살을 깊이 밀어넣고 출발 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들판을 하얗게 덮고 있었으나 복녀의 눈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어디를 가려느냐? 막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걱정이 담겨 있었고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살아온 은인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에 복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그 긴 사연을 처음으로 꺼내놓았답니다. 오래전 흉년의 아기를 느티나무 아래에 놓고 왔던 일, 붉은 헝겊을 반으로 찢어 아기의 발목에 묶었던 일, 그리고 고시댁에서 그 헝겊과 발목 자국의 흔적을 발견한 일까지 복녀의 목소리는 여러 번 갈라졌으나 끝까지 말을 이었지요. 막내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불 끝을 쥐었다 놓았다 하더니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복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해마다 강물에 떡을 띄우던 것이 그런 까닭이었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 거친 손이 복녀의 손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대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끈한 숭늉 한 사발을 끓여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것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반복되어 온 두 사람의 작은 의식이었고 복녀는 그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 모금을 넘긴 뒤에야 비로소 눈물을 삼킬 수 있었답니다. 가거라. 그리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너라. 막내 할머니의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이었지요. 복녀는 깊이 절을 올리고 주막을 나섰으며 새벽 안개가 자욱한 들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 고개를 향했습니다. 고개 마루에 올라서자 저 아래로 만석군 댁의 기와지붕이 보였고 이른 새벽인데도 대문 앞에 붉은 등롱이 환하게 밝혀져 혼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잔치상을 나르는 소반 소리와 떡을 찌는 김이 담장 너머로 피어올라 고개 마루까지 구수한 냄새를 실어보내고 있었지요. 복녀는 고개 위에서 한참을 내려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는데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주먹으로 가슴팍을 두드려가며 겨우 다스렸습니다. 해가 새뼘쯤 떠올랐을 무렵 인근 마을에서 혼례 구경을 온 사람들이 고시댁 앞길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순이 할멈이 말한 대로 혼례 날에는 대문이 활짝 열리고 구경꾼들도 마당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 복녀는 안악들 무리에 섞여 고개를 숙인 채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가슴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것만 같았으나 혼례 구경에 들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그 울림을 덮어주었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초래상이 차려져 있었고 대추와 밤이 수북이 쌓인 소반 위에 기러기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례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이미 초래상 앞에 서 있었는데 인근 고을 역관댁 도련님이라는 말대로 곧은 자세에 단아한 인상이었지요. 마당 양편으로 하객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안채 쪽에서는 아가씨가 나올 채비를 하는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려왔답니다. 복녀는 구경꾼 무리의 뒤편에 자리를 잡았고 고개를 낮춘 채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서방은 대문 옆에서 하인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혼례의 모든 절차가 탈 없이 진행되도록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모습이었답니다. 복녀와 조서방 사이에는 수십 명의 구경꾼이 벽처럼 서 있었으나 그 매서운 눈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기에 복녀는 머리에 쓴 수건을 깊이 끌어내렸지요. 풍악 소리가 잦아들고 안채 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복녀도 숨을 멈추며 그쪽을 바라보았답니다. 여종 둘이 앞서 걸으며 길을 열었고 그 뒤를 따라 녹이 홍상을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족두리 아래로 드러난 얼굴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는데
복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옆 사람의 어깨를 붙잡아야 했답니다. 이틀 전 안채 마루에서 내려다보던 바로 그 맑은 눈동자, 남편의 눈매를 닮은 그 눈이 복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가씨가 초례상 앞에 이르렀고 고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와 아가씨의 곁에 섰습니다. 순이 할멈이 말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고씨 부인은 품속에서 붉은 명주실 한 타래를 꺼내었고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어 치마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린 뒤 왼쪽 발목에 붉은 실을 감아 묶기 시작했지요. 이 댁의 풍습이라 했으니 하객들도 자연스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복녀의 눈은 아가씨의 왼쪽 발목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고씨 부인이 치마를 걷어 올리는 그 찰나 하얀 버선 위로 드러난 발목에 붉은 줄 하나가 선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꽁꽁 묶어 놓았던 흔적처럼 피부가 움푹 파이고 빛이 다른 그 자국은 20해 전 복녀의 떨리는 손이 붉은 헝겊을 여러 번 감아 동염했을 때 새겨진 바로 그것이었지요. 복녀의 입에서 숨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출 수 없이 쏟아져 내렸으나 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답니다. 고씨 부인이 붉은 실을 묶고 치마를 내려주는 순간 복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구경꾼 무리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제 것이 아닌 듯 떨리고 있었으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길을 비켜주었답니다. 복녀가 초례상 앞까지 걸어 나온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조서방이었지요. 저 여인, 어제 내보낸 주막 참모가 아닌가. 조서방의 외침에 마당이 술렁였고 하인 둘이 복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복녀의 팔을 양쪽에서 잡았으나 복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20해를 참고 또 참아온 여인의 발이 마침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단했지요. 이 여인을 홀레 마당에 들인 놈이 누구냐? 조서방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으나 복녀는 고개를 들어 초례상 앞에 선 고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마님, 저는 이 고을 나루터 장터 주막의 참모 복녀라 하옵니다. 황송하오나 마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풍악도 멈추었습니다. 고씨 부인은 복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제 부엌에서 나비 떡살을 보았을 때와 같은 복잡한 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20해 전 마님께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갓난아기를 안아 올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고 고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빠져나갔지요. 조서방이 복녀의 팔을 더 세게 잡으며 끌어내려 했으나 복녀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아기의 왼쪽 발목에 붉은 헝겊이 묶여 있었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헝겊의 나머지 반쪽이옵니다. 복녀는 품속에서 2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붉은 무명 헝겊 조각을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들었답니다. 올이 풀리고 빛이 바랜 그 무명 조각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 나부꼈고 마당의 공기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지요. 고씨 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느티나무 아래에서 안아 올린 갓난아기의 발목에 묶여있던 그 헝겊. 풀어서 소중히 간직하라 하인에게 일렀던 그 붉은 조각. 부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어제 부엌에서 복녀의 나비 떡살을 보았을 때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 흔들렸던 까닭이 비로소 눈앞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조서방, 잠시 손을 놓아라. 고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대 떨리고 있었고 조서방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부인의 눈빛에 서린 단호함에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복녀의 팔에서 손을 뗐답니다. 고 씨 부인은 초래상 옆에 서 있던 딸을 돌아보았고 딸의 얼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당혹함이 가득했지요. 얘야, 내 속적삼에 늘 지니고 다니던 것을 꺼내보거라. 어머니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윽고 노개 안쪽 적삼의 깃에 달린 작은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서 낡은 헝겊 조각 하나를 꺼내었답니다. 올이 풀리고 빛이 바랬으나 틀림없이 붉은 빛을 간직한 무명 조각이었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몸에 지녀온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나 어머니가 늘 소중히 간직하라 일렀기에 한 번도 떼어놓은 적이 없었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개의 헝겊 조각에 모였고 고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복녀가 내민 조각과 딸이 꺼낸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조각의 찢어진 단면이 맞물리는 순간 부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답니다. 오래결이 정확히 이어졌고 바랜 빛깔도 천의 두께도 찢어진 모양새도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로 맞물렸기 때문이었지요. 마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풍악도 웃음소리도 새소리마저도 멈춘 듯한 그 정막 속에서 고 씨 부인의 눈가를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고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복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0해 전 그 아기를 느티나무 아래에 놓은 이가 당신이요? 복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은 채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느라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윽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겨우 흙바닥 위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흉년에 젖이 마르고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 양반댁 행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아기를 놓았지요. 사람만 달라고 사람만 있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복녀의 울음이 마당에 퍼졌고 그 울음은 20해 동안 가슴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라 천지를 울리는 듯 했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여인들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아가씨는 그 모든 광경을 초래상 앞에 선 채 지켜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럽기만 했으나 두 조각의 헝겊이 맞물리는 것을 보고 고 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순간 어릴 때부터 가슴 한쪽에 웅크리고 있던 물음 하나가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왜 나만 발목에 자국이 있는 것인지, 왜 어머니는 그 헝겊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라 하셨는지, 왜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눈에 말할 수 없는 그림자가 스치곤 했는지, 그 모든 것의 답이 지금 흙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조서방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이것은 주막 여인의 속임수입니다. 헝겊 조각쯤이야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 혼례를 망치려는 사기꾼의 수작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조서방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하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답니다. 만석군댁 외동딸의 혼례를 앞두고 주막 여인이 친엄이라 나서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라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 순간 순이 할멈이 부엌 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등이 굽은 작은 할멈이 조서방 앞에 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고 순이 할멈은 40년을 이 댁에서 살아온 부엌종의 위엄으로 또렷한 목소리를 내었답니다. 조서방, 내가 증인을 서겠소. 20해 전 마님이 나들이 길에서 아기를 안고 오시던 날 아기의 왼쪽 발목에 붉은 헝겊이 묶여 있었소. 내가 그 헝겊을 풀어 마님께 드렸고 마님은 그것을 아가씨의 적삼에 넣어 간직하게 하셨지. 40년을 이 부엌에서 솥을 닦은 이 늙은 종의 눈을 의심하겠소? 조서방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고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답니다.
고씨 부인은 순이 할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복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어나시오. 고씨 부인의 목소리에 명령이 아닌 떨림이 담겨 있었고 복녀는 겨우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 속에는 20해 전 느티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안아 올리던 순간의 기억이 겹쳐져 있었지요. 나는 20해 전 그 아기를 안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소. 이 아이에게는 낳아준 어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미가 언젠가는 이 아이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고씨 부인은 복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딸을 향해 돌아섰답니다. 얘야. 아가씨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고씨 부인은 딸의 손을 잡아 복녀의 손 위에 포개 놓으며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이분이 너를 낳아주신 분이란다.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복녀의 눈에서도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아가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복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 어딘가에서 아침마다 거울에 비추어 보던 제 얼굴의 윤곽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아가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녀의 앞으로 다가갔고 녹이 홍상 차림인 채로 무릎을 꿇어 복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복녀의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고 두 팔을 벌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제 아이를 안는 것이었지요. 홀레복의 비단이 복녀의 거친 무명옷에 닿았고 복녀의 양팔 안에서 아가씨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있었답니다. 복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입술만 파르르 떨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내었지요.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곱게 자랐구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고 조서방마저도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답니다. 고씨 부인은 두 사람이 끌어안은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고 순이 할멈은 부엌문에 기대어 주름진 두 볼을 적시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고씨 부인이 복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오늘은 내 딸의 혼례날이오. 아이의 친어미 된 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하지 않겠소. 복녀는 황송하여 고개를 세차게 저었으나 고씨 부인은 단호히 복녀의 손을 잡고 초례상 옆자리로 이끌었답니다. 주막 여인의 거친 무명옷이 만석군 댁의 비단 병풍 앞에 나란히 선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으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기나긴 그리움이 한자리에 모인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체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혼례가 다시 시작되었고 풍악이 울렸습니다. 아가씨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초례를 올렸으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복녀는 초례상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는데 품속에서 나비 문양 떡살을 꺼내 아가씨에게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할머니가 남겨주신 떡살이란다. 나비가 날아올라 내게 닿기를 해마다 빌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닿았구나. 아가씨는 그 낡은 떡살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으며 나비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고씨 부인에게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셨으니 어머니도 제 어머니이십니다. 고씨 부인은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으나 이내 아가씨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20해를 정성껏 키운 딸이 다른 여인의 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아리게 했으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아이가 두 어미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였지요. 혼례가 무사히 끝나고
잔치상이 마당 가득 펼쳐졌습니다. 복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잔치상을 받았는데 생전 처음 받아보는 양반댁의 화려한 상이었으나 음식 맛은 알 수 없었답니다. 눈물이 자꾸만 국물에 떨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순이 할멈이 옆에 앉아 복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복녀는 할멈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그제야 비로소 소리를 내어 울 수 있었답니다. 소리 없이 삼켜야만 했던 기나긴 세월의 울음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지요. 혼례를 치른 아가씨는 역관댁 도련님과 함께 인근 고을로 떠났으나 떠나기 전날 밤 복녀를 찾아와 마당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마주 앉았답니다. 아가씨는 복녀의 거친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이 세상에 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시니 그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세상에 올 수 없었을 것이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토록 곱게 자랄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복녀는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고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란다. 내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20해를 하루같이 빌었는데 이렇게 곱고 바르게 자라주었으니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아가씨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안에는 아가씨가 직접 술을 놓은 나비 문양의 손수건이 들어 있었답니다. 나비의 날개에 붉은 실과 금실이 곱게 어우러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어미라는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복녀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며 울음을 삼켰고 아가씨 역시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답니다. 이튿날 새벽 가마에 오른 아가씨가 대문 밖으로 나설 때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고 대문 앞에는 고씨 부인과 복녀가 나란히 서서 가마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만석군 댁의 안주인과 주막의 참모가 어깨를 나란히 한 그 모습이 아가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풍경이었지요. 가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갈 때 복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강물에 나비떡을 띄우며 되뇌던 바로 그 기도였답니다. 고씨 부인은 복녀에게 댁에 머물러 달라 청했으나 복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20해를 돌보아 주신 막내 할머니가 주막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었지요. 고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복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내 딸을 그토록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요. 복녀는 깊이 절을 올리고 만석군 댁을 나섰으며 고개를 넘어 주막으로 향하는 들길을 걸었답니다. 봄볕이 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들판에는 나비 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복녀의 앞길을 이끄는 듯 날아가고 있었지요. 복녀는 그 나비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고 품속에 붉은 헝겊 조각을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체온을 머금어온 그 헝겊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증표가 아니라 기쁨의 증표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주막에 돌아온 복녀를 막내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맞이했고 복녀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숭늉을 끓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언제나와 다름없이 구부정했으나 그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했지요. 복녀는 할머니의 뒤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아이를 만났습니다. 곱게 자라 시집까지 갔습니다. 막내 할머니는 솥뚜껑을 내려놓고 돌아서더니 아무 말 없이 복녀를 꼭 끌어안았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나는 숯불 냄새와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감쌌고 복녀는 그 품에 안겨 20해 전 길가에 쓰러진 자신을 지게에 실어
주막으로 데려왔던 그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지요. 두 여인은 한참을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부엌에 가득 찬 숭늉 향기만으로도 모든 말이 오가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가씨는 역관댁에서 아이를 낳았고 처자이의 이름에 나비를 뜻하는 글자를 넣었다는 소식이 고씨댁을 통해 주막까지 전해졌답니다. 복녀는 그 소식을 듣고 나비 떡살로 떡을 빚었는데 이번에는 강물에 띄우지 않았지요. 막내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따끈한 떡을 나눠 먹으며 복녀가 웃었고 그 웃음은 주막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복녀의 얼굴 위에 피어난 것이었답니다. 매년 봄이 오면 아가씨가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주막을 찾았고 복녀는 나비떡을 빚어 손주의 손에 쥐어주곤 했지요. 아이가 떡 위에 나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까르르 웃을 때마다 복녀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으나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고씨 부인과 복녀는 해마다 서너 차례씩 만났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사이가 세월 속에서 천천히 녹아들었답니다. 두 사람은 아가씨의 안부를 전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으며 어느 해 겨울 고씨 부인이 몸이 편찮아 자리에 누웠을 때는 복녀가 주막일을 쉬고 달려가 미음을 끓여드렸지요. 고씨 부인은 복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답니다. 당신이 그날 아이를 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빈 안채에서 혼자 늙었을 것이요. 당신이 아이를 보내주었기에 내게 딸이 생겼고 그 딸이 내 삶을 채워주었소. 복녀는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 그날 아이를 안아 올려주셨기에 제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20해를 곱게 길러주신 것이 어찌 제가 갚을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두 여인의 손이 서로를 꼭 잡은 채 한참을 풀어지지 않았고 병풍 밖에서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으나 방 안은 따뜻하기만 했답니다. 옛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낳은 정도, 기른 정도 모두 하늘이 내린 귀한 인연이라는 것이랍니다. 20해를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복녀의 사랑도 남의 아이를 제 딸처럼 곱게 키워낸 고씨 부인의 사랑도 그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으니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토록 깊고 넓은 것이었지요. 하늘 아래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금도 은도 아닌 어미의 마음이라.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